두뇌 보완계획 198절 두 딸의 수수께끼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보다 좀 쉬운 몬티올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몬티올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뛰어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획득된 절차도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몬티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별표!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이 게임의 사회자는 몬티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몬티올 문제라고 합니다. 게임의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방문이 3개가 있고요. 그 문 뒤에 하나는 슈퍼카, 나머지는 염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3문 중 하나를 골라서 그 뒤에 있는 걸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에 참여한 여러분은 이 중간에 있는 문을 골랐습니다. 이때 사회자 몬티올이 게임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 문을 탁 열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염소가 나와요. 그러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른 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문제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아니 그 사이에 차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 뒤에 슈퍼카가 있을 확률이나 요 뒤에 슈퍼카가 있을 확률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반응하실 거고, 이제 어디서 몬티올 문제를 들어본 분들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선택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답은요, 만약 몬티올이 이 문을 열었을 때 염소가 있는 걸 알고 열었다면 문을 바꾸는 게 유리하고요,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열어봤는데 마침 염소가 나온 경우라면 바꾸나 안 바꾸나 확률이 똑같습니다. 바꾼다고 딱히 유리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는 똑같아요. 이 문을 열었는데 염소가 나왔다. 그런데 이 똑같은 증거에 대해서 왜 확률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거는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몬티올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슈퍼카가 있는 문을 피해서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따져야 될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차가 왼쪽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몬티올은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 문을 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슈퍼카를 얻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이때 몬티올은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거나 열어줘도 돼요. 어떻든 간에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염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 몬티올은 왼쪽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오른쪽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슈퍼카를 얻죠.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에서 선택을 바꿨을 때 2가지 경우의 수에서 슈퍼카를 얻습니다. 반면 내가 원래 선택을 고수한다면 이 3가지 경우의 수에서 내가 슈퍼카를 얻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원래 선택을 고수하는 것보다 이 선택을 바꾸는 편이 슈퍼카를 가져갈 확률이 2배나 높죠. 이 몬티올 문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문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나는 이 문을 하나 골랐고 이제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몬티올이 이 문을 제외하고 문을 싹 다 열어 제낍니다. 역시 염소가 쫙 나와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운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람이니까 처음 고른 이 문 뒤에 슈퍼카가 있을 거야 하고 선택을 고수하시겠어요? 아니죠. 느낌적인 느낌상 여기에 슈퍼카가 있겠죠? 다들 선택을 바꿀 거예요. 왜? 몬티올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이렇게 열어준 거니까. 근데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몬티올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랜덤하게 열어 제껴요.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각 경우의 수마다 2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몬티올이 무작위로 왼쪽을 연 상황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차가 나오니까 어라? 하고 게임이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몬티올이 그냥 무작위로 오른쪽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슈퍼카를 얻죠.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몬티올이 왼쪽 문을 열었고 염소가 나왔습니다.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오른쪽 문에 있는 염소를 얻고요. 몬티올이 무작위로 오른쪽 문을 열었다면 내가 선택을 바꿨을 때 왼쪽 문에 있는 염소를 얻습니다. 끝으로 3번째 경우의 수에서 몬티올이 무작위로 왼쪽 문을 열었어요.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슈퍼카를 얻고요. 만약 몬티올이 무작위로 오른쪽 문을 열었는데 슈퍼카가 나와, 그럼 시시하게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정리하자면 몬티올이 다른 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밖에 없고요. 그때 선택을 바꿔서 슈퍼카를 얻게 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4분의 2, 즉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선택을 바꿔서 슈퍼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바꾸지 않고 원래 선택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는 이 4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 2가지 경우의 수에서 슈퍼카를 얻죠. 즉 선택을 바꾸나 안 바꾸나 내가 슈퍼카를 탈 확률은 2분의 1로 똑같고요. 따라서 선택을 바꾼다고 딱히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니 문을 열어서 염소가 나온 건 똑같은데 이 똑같은 증거를 두고 어떤 때는 문을 바꾸는 게 유리하고 어떤 때는 문을 바꿔도 유리할 게 없고 좀 희한하단 말이죠. 이런 걸 철학자들은 선택 효과라고 부릅니다.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가 달라지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의 믿음직함의 셈도 달라진다. 이 증거가 무작위 선택으로 주어졌느냐, 혹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탁 골라서 보여줬느냐,
그에 따라서 바꾸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아직 좀 알듯말듯한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수영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영강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이 해운대 바다까지 이어져요.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문득 이런 가설을 세워요. 이 수영강에는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있다. 그러고는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가설을 좀 검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자, 그러고 나서 물고기 100마리를 여러분께 내어 보였어요. 보니까 지름이 다 10cm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증거를 통해서 수영강에는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있다 라는 가설이 강화되나요? 섣불리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이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고기들이 어떻게 잡혔냐 그 절차까지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물고기를 무작위로 다 잡았는데 전부 다 지름이 10cm가 넘어, 그러면 수영강에 있는 물고기의 지름은 다 10cm 이상이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반면에 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 그물의 그물코의 지름이 10cm예요.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선택되도록 제가 걸러낸 거라면 아무리 많은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다 하더라도 수영강에는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있다 라는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선택 효과입니다.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까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김명석 박사님은 두 딸의 문제와 선택 효과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주어졌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관련 정보 또는 증거가 어쩌다가 주어지지 않고 랜덤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빅브라더가 그 정보를 각별히 골라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라면 그 정보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직함을 바꿀 만한 정보로 쓸 수가 없다. 한 증거가 우연히 또는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관련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물고기 그물 사례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거대한 체계, 우리들을 체계적으로 기만할 때 조건화 규칙, 앞에서 배웠던 베이지 정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써서 게으르게 기계처럼 셈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기만을 막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까지 따져봐야 되며 이것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길이다. 그래서 몬티올 문제도 그냥 다른 방에서 양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양이 나온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까지 따진 다음에 내가 바꿀지 말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가요? 좀 재미있었나요? 재밌다. 여러분들 재밌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이해해 볼 만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두 딸의 수수께끼는 좀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강의 봐주세요. 물론 주제는 같아요. 선택 효과,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절차까지 따져봐야 된다. 98절 두 딸의 수수께끼는 몬티올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몬티올만큼이나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예요. 문제를 이해하는 건 무척 쉬워요. 송화석 선생에게는 아이가 둘 있다. 이 책을 쓴 송화석 교수님을 말해요. 송화석 선생은 이 둘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 자, 중학교 산수입니다. 얼마일까요? 남아 출산율, 여아 출산율 같다고 가정하고 또 남아 출산과 여아 출산이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셋이 나오죠?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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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딸. 이 중에 둘 다 딸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한 아이가 딸일 때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때 송화석 선생이 내 첫째 아이는 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일까? 그럼 이땐 가능성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가 딸일 때 둘째가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이때 둘 다 딸인 경우는 한 개밖에 없죠? 따라서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정보를 안 다음에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매우 상식적이죠? 자, 그래서 기억. 만일 송 선생의 첫째 아이가 딸이면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맞는 것 같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송 선생의 둘째 아이가 딸이면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기억을 정확하게 바꾸면 송 선생이 첫째 아이가 딸이라고 알려주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송 선생이 둘째 아이가 딸이라고 알려주면, 이렇게 써야 위에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참인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문장 기억, 니은이 모두 참이라고 생각하자마자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이거를 두 딸 수수께끼, 두 딸 역설, 혹은 두 아들의 역설, 두 아이의 역설 등등으로 부릅니다. 이게 왜 역설인지 이제 밝혀볼게요. 먼저 송 선생은 두 아이가 있고 이 둘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다. 이게 문제의 최초 조건이었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송 선생의 첫째 아이는 딸이거나 둘째 아이는 딸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론을 전제로 삼아서 기억, 니은을 덧붙이면 이러나 저러나 딜레마에 의해서 송 선생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결국 이 논의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송 선생은 두 아이가 있고 이 둘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딸이었다. 따라서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상하죠?
적어도 한 명이 딸일 때 둘 다 딸일 확률은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딜레마 논증으로 생각해보니까 답이 2분의 1입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걸 아주 말끔하게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몬티올 문제를 베이지 정리로 복습해 볼게요. 몬티올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게임 참여자가 염소를 고를 확률 3분의 2죠? 자동차를 고를 확률은 3분의 1이고, 그리고 몬티올이 염소가 있는 문을 열 확률은 얼마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1입니다. 다 알고 차가 아닌 것을 열어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몬티올이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줄 확률이 1이다. 다 알고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렇다면 몬티올이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줬을 때 게임 참여가 고른 것이 염소일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분모가 1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분자는 모르니까 바꿔볼게요.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PA는 3분의 2였고 이 값은 얼마겠어요? 내가 염소를 골랐을 때 몬티올이 염소를 열 확률 무조건 1이죠. 몬티올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3분의 2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주의하세요. 참고로 이 3분의 2 값은 결국 PA와 같죠?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당연히 A랑 C는 독립이니까 이 값은 PA랑 같겠지 3분의 2야 라고 질러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계산 연습을 위해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번엔 상황을 조금 바꿔봤어요. 몬티올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이때에도 PA와 PB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PC가 다르죠. PA인 경우와 A가 아닌 경우, 여기선 PB죠?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서 A일 때 C일 확률, B일 때 C일 확률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PC가 나오겠죠. PA는 3분의 2였고 PB는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염소를 골랐을 때 몬티올이 염소를 고를 확률, 참여자가 염소를 골랐어. 그럼 몬티올이 염소를 고를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 반면에 참여자가 자동차를 골랐을 때 몬티올이 염소를 고를 확률, 참여자가 자동차를 고르면 몬티올은 무엇을 고르든 염소니까 이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PC는 얼마냐? 결국 3분의 2입니다. 앞에 있는 상황이랑 차이가 느껴지죠? 위에서는 PC가 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PC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이 값은 3분의 2 분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앞서 소개한 몬티올 특강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베이지 정리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더 앞에서부터 다시 복습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한 상태로 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두 딸의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딸의 문제를 몬티올 문제처럼 바꿔봤어요. 첫째 아이 방과 둘째 아이 방이 있는데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곳에는 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을 따져볼 텐데, 먼저 첫째 아이 방에 딸이 있을 확률 얼마예요? 딸 아니면 아들일 테니까 2분의 1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명이 딸일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이렇게 3개가 있었죠? 첫째 방에 딸이 있을 확률은 3분의 2, 둘째 방에 딸이 있을 확률도 3분의 2. 따라서 PA도 3분의 2, PB도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PA and B는 이 두 개를 곱해서 9분의 4 라고 답하면 복습 다시 하고 오세요. 이거는 그냥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으니까 3분의 1이죠. 이렇게 AND를 두 사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복습 다시 하고 오세요. 자, 그렇다면 PC는 얼마냐? 이 아버지는 딸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기 때문에, 즉 첫째가 딸인지 둘째가 딸인지를 알고 있으므로 딸을 소개하기 위해서 방을 열었을 때 딸이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따라서 PC는 1. 몬티올이랑 뭔가 좀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하여튼 한 명이 딸이란 걸 소개해 줬을 때 그때 두 명이 모두 딸일 확률은 얼마냐?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분자는 얼마겠어요?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고, 그리고 아빠가 문 열었을 때 딸이 나올 확률, 이건 둘 다 딸일 확률이랑 같겠죠. 따라서 3분의 1, 분모는 1, 따라서 3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송화석 교수님이 내 첫째는 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첫째가 딸인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딸이 아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두 딸이 모두 참일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두 딸이 참일 확률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책 본문에서 김명석 박사님이 기억 니은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딱 이해가 되죠? 송 선생이 첫째 아이가 딸이라고 알려줬을 때 그의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3분의 1이다. 따라서 3분의 1, 3분의 1, 결론도 3분의 1입니다. 이 값은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적어도 하나가 딸일 때 두 명이 모두 딸일 확률 3분의 1이란 것과 일치하죠? 네, 이렇게 역설이 해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첫째 아이가 딸이란 걸 알게 되면 두 딸이 모두 참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네, 이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몬티올로 설명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C를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첫째 아이 방, 둘째 아이 방에 누가 있는지 다 아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걸 모르는 제3자가 첫 번째 방을 탁 열었더니 딸이 나온 상황. 이거를 C1이라고 해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황은 아버지가 첫째 방에 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랑 조금 달라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 제3자가 아버지한테 첫째 방에 딸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네 있어요 하는 상황이랑 같습니다. 이때에는 첫째 방에 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미묘한 구분이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에 딸이 있을 확률, 두 번째 방에 딸이 있을 확률, 두 방에 모두 딸이 있을 확률은 똑같아요. 근데 PC1이 다르죠. 이거는 3분의 2입니다. 왜냐? 첫 번째 방 열었을 때 딸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니까. 앞에서는 PC가 1이었는데 이번에는 1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다 가진 사람이 선택을 해서 준 게 아니라 정보를 모르던 사람이 첫째 방에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상황인 거예요. 자, 이때 이 값은 얼마일까? 첫째가 딸이란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두 딸이 모두 딸일 확률. 이 값은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두 딸이 모두 딸이고 첫 번째 방을 열었을 때 딸이 나왔을 확률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죠. 결국 분자는 3분의 1이고 분모는 3분의 2니까 나누면 얼마? 2분의 1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송 선생이 첫째 아이가 딸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때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송 선생에게 첫째 아이가 딸인지 물어서 그 아이가 딸임을 알게 되면 두 아이가 모두 딸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통제하에서 정보를 내어준 경우와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3자가 그 정보를 안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연습문제 가완하는 빈도주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원이 첫째, 100원이 둘째, 앞면이 딸, 뒷면이 아들. 정보를 다 확인하고 통제한 사람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이때의 확률은 3분의 1이었고 이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결과와 일치합니다. 반면에 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동전을 덮어버렸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문제 가와 다른 값이 나온 겁니다. 참고로 연습문제 나는 몬티올에 비유하자면 무조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을 여는 사회자를 생각해보면 돼요.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뭘 보여줄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 나는 중간 거 골랐고 몬티올이 이거 열었고 그러면 나는 선택을 바꿨을 때 자동차를 얻죠. 두 번째는 내가 차를 골랐고 몬티올이 염소를 열었고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염소를 얻어요. 마지막은 어떻냐? 내가 중간 거 골랐는데 몬티올이 오른쪽을 열어버렸네? 차가 나왔죠? 네, 게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몬티올이 오른쪽 문을 무조건 열기로 했을 때 방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고 이때에는 방을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이 똑같죠. 더 유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염소가 나온 상황이랑 똑같죠.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쭉 복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두 달의 수수께끼 끝!